이어서 보면 이제 교재에 나오지만 13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3페이지의 내용 중에 거기서 이제 빠진 것이 뭐냐면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 8칸에 있는 내용이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팔자라고 해서 8글자를 보면 그 8글자의 위치마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에 그 부모, 습관, 일, 언어, 마음, 가치, 결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8글자에 표현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한 것은 이제 얼굴 관상이거든요. 얼굴 관상. 그래서 하는 일이라든지 얼굴 관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건강의 그 개념이 이제 그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 몸에는 이제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얼굴이나 몸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자, 사람이에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안 그려지더라고. 자, 우리가 보면은 흔히 이제 어깨라고 하는 부위, 요 어깨라고 하는 부위하고 이 눈이 있으면 눈 밑에 요 부위하고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요게 간을 상징합니다. 간. 그래서 어깨가 안 좋은 사람들이 보통 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눈 밑에가 또 탁하거나 뭐 주름지거나 또 눈 밑에가 좀 이게 우리 흔히 말해서 다크서클 내려오거나 이런 분들이 간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눈 밑에하고 신체적으로는 어디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어깨예요. 어깨. 양 어깨. 그래서 양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 간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 뒤. 그래서 이렇게 뒷목을 붙잡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뒷목이 뻣뻣하고 막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눈두덩이. 눈두덩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담을 상징합니다. 담, 쓸개. 그래서 이 담은 이제 온도 조절 장치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추위 더위를 심하게 탄다든지 그러면 담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덜미가 안 좋다, 목 뒤가 안 좋다 그러면 보통 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담이 안 좋을 수 있고 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눈두덩이가 두툼할수록 담이 발달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력이라고 들어보셨죠? 담담하다, 담력이 세다, 담대하다,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담이라는 것은 어떤 뭐 이기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담이 강한 사람들은요, 추운 겨울에도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번지 점프 아시죠? 예, 이렇게 그 줄 발에다 매달고 뚝 떨어지는 거. 그거는 눈두덩이가 두툼한 사람들이 잘해요. 예, 겁이 없어요. 눈두덩이가 두툼한 사람. 옆 사람 보시면 눈두덩이가 두툼한지 아닌지 이렇게 보시면 두툼한 사람들이 오히려 겁이 별로 없어요. 예, 예. 겁이 많아진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어깨 다음에 이제 엘보라고 해서 팔꿈치. 요거는 소장을 상징합니다. 소장. 그래서 소화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엘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가 뭐 시리다든지 쩔이다든지 아니면 뭐 시큰시큰하다든지 뭐 찌릿찌릿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소장하고 안 좋은데 이 소장은 이 배꼽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배꼽 주변.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소장이. 그래서 배꼽과 배꼽 주변이 안 좋은 사람이 보통 엘보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벌써 이마 형태도 이마가 어두워요. 예, 밟지를 못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손목. 예,
손이 있고 손목이 있는데 손목은 심장을 상징합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이 이 손목이 잘 나가요. 그리고 빨래 짜거나 뭐 이렇게 행주 짤 때 보면 손이 잘 나가고 손목이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 심장이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은요 혈액을 상징해요. 손은 혈액. 그래서 혈액이 탁하거나 혈액이 안 좋거나 혈액이 맑지 못하면 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손이 쪼글쪼글하신 분들은 그만큼 혈액이 말랐다는 거고요. 혈액이 두툼하거나 뭐 이렇고 막 손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있으면 혈액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붉은 기운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거무튀튀하다든지 이럴 때마다 그게 혈액의 상태가 손에서 나타납니다. 손바닥도 이제 누리끼리 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누리끼리 한 사람. 근데 손이 누런 사람들이 보통 간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혈액에 뭐가 많은 거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을 때 이제 누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게 혈액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 예, 옆구리는 비장을 상징해요. 비장을 상징합니다. 예, 비장은 대부분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배인파. 그래서 이제 25% 이상의 인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를 생산하면서 외부로부터 세균 침입이나 또는 혈액의 재생, 그 다음에 불량 혈액을 이제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옆구리가 결려요. 그래서 옆구리가 또 옆구리살이 이렇게 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벨트 라인으로 옆구리살이 이렇게 늘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비장이 약한 분들. 그리고 옛날 말로 비위가 약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심한 분들이 대부분 옆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원래 짤룩해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늘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비장이 약해서 잘 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잘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비장이 약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엉덩이는 위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위장. 그래서 엉덩이가 안 좋고 고관절이 안 좋고 엉덩이 부위가 약하고 이렇게 된 분들이 대부분 위장 질환에 시달려요. 그래서 엉덩이가 뭐 좀 튼실하고 하실 분들은 이제 위장이 튼실하고 잘 먹고, 그 다음에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엉덩이가 발달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늘 뭐 체한다든지 이렇게 좀 속이 안 좋다든지 쓰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엉덩이가 발달한 사람이 예로부터 뭐를 잘난다고 그래요? 아이를 잘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 라인과 엉덩이가 비위를 상징하는데 이게 여자로 말하면 생식기예요. 그래서 허리와 엉덩이가 튼실한 사람들이 아이를 잘 낳아요. 근데 허리와 엉덩이가 안 튼실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예, 무릎 있고 발이 있죠. 자, 무릎은 방광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방광염도 잘 걸리고요. 방광염 잘 걸리는 사람이 무릎도 안 좋아요. 근데 무릎하고 방광하고 연결이 있어요. 관절염이 걸렸다라는 것은 대부분 방광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광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릎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목하고 발이 있죠. 네. 발목은 신장을 상징하고 발은 체액을 상징합니다. 체액이라는 것은 몸에 이제 수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액이 맑지 못하면 몸에 그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하루 종일 잘 지내다가 저녁만 되면 막 발이 아프고 발에 막 묵신거리고 발이 열감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이 원만치 못했을 때 발에 몰림 증상이 일어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저린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뭐 다양해요. 그런데 체액이 맑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발이 묵신거린다든지 발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연하에서 이 밤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쥐가 나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 그래서 또 쥐가 나는 또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11시부터 그 새벽 1, 2시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신장에 악영향이 이제 오는 경우에는 쥐가 잘 나고 발목이 잘 접질린다든지 발목 상태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호값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요. 그 다음에 얼굴도 연결이 돼 있는데 얼굴 이마는 여기를 심장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요 뿔 늘어지는 건 요건 방광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턱은 심장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입 구덩이는 위장을 뜻하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은 비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코는 대장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코 구멍 안에는 폐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귀 바깥에는 이거 방광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귀 구멍은 신장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위치에 안 좋은 영향이 왔다라는 것은요, 장부에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광이 안 좋은 분들이 이 귓바퀴 뒤쪽에 막 염증이 생기고 시뻘게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런 경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 약하거나 이러면 귀 안에 뭐 중이염이 잘 걸린다든지, 귀 안에가 잘 헌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몸하고 연결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정이 더 가면서 이제 심도 있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간단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내가 어디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특정 부위가 그것에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두통이 와도 보면 두통이 머리에 아프잖아요. 그러면 두통 어디가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머리 아파요 이렇게 말하고 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머리에 어디가 아프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아프냐? 전체적으로 아프냐? 부분적으로 아프냐? 앞에 아프냐? 뒤로 아프냐? 보통 이제 뒤통수가 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꼭대기가 아픈 사람이 있고, 앞통수가 아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측면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통 내가 머리가 아플 때 좌측이 아프다, 또는 우측이 아프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우측이 주로 아픈 사람들은 감성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 감성과 감정의 문제. 그 다음에 좌측이 많이 아프다 라는 분들은 이제 이성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흔히 말해서는 제가 볼 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예, 계산, 숫자. 그래서 좌측이 주로 아픈 분들은 현실감의 문제로 인해서 아픈 경우가 많고, 우측이 아픈 분들은 이제 이성적이고, 이제 감성적이고, 이제 비현실적인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앞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마. 이거는 앞으로 해야 될 걱정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앞통수가 아픈 경우가 많고요. 뒤통수는 예전에 해놓은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아픈 경우가 많아요. 뒤통수가 아픈 사람. 그 다음에 감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은 대부분 꼭지가 아픕니다. 꼭지 돌았다 하죠. 그래서 머리 꼭대기가 아픈 분들이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보통 감정이 올라왔는데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여기가 벌써 헐어요. 빨갛게 올라오고 헐어. 그래서 이게 감정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안 좋은 분들, 여기에 뭐 탈모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모발이 좀 약해진다든지 이러면 감정이 올라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아프냐도 사실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심도 있게 보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질 못하는 것 뿐이지, 손가락도 손도 뭐 우리가 경락이 다 흐르잖아요. 그러면 엄지가 아픈 경우 뭐 그 다음 다 틀리다는 거죠. 엄지는 보통 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소장, 세 번째 손가락은 머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신장과 또는 뭐 비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이제 대장, 폐, 그 다음에 마지막 손가락은 심장과 체, 혈액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또 경락 자리에 따라서 몸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책 중간에 이게 지금 이제 표본중개학주라고 해서 우수혈 자리를 이제 공부하면서 간단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뭐 음식을 뭘 먹었냐가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분들 전화를 받으면 6시간이나 8시간 전에 뭐 먹었냐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그 먹은 게 보통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일화인데요. 다른 선생님 이제
그 문제가 생긴 분이 있어요. 막 구더기 반점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근데 뭐 먹었냐 하고서 이제 보내라고 했더니 한 장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어요. 먹은 거 이렇게 일지 쓴 거를. 근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왜 저 반점이 일어났지? 먹은 거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랬는데 조사해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문제가 있어요. 그 전날 저녁에 엉뚱한 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먹은 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전날 먹은 게 문제가 돼서 이제 조치를 취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 체독이 쌓인 것이 며칠을 가느냐면 7일을 갑니다. 7일. 그러니까 7일 동안 머물러.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었을 때 내가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한테 며칠간 괴롭힌다? 7일간 괴롭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아. 예. 근데 꼭 먹으려고 해. 먹고 싶은가 봐. 예. 자, 넘기셔서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23페이지까지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학문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이제 태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태극은 태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해요. 태극, 태허, 무극.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극이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극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태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것은 끝이 계속 팽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나중에 그 뜻을 얘기하지만 우리 이 한자 중에 작을 소자와 작을 소자는 틀린 거라는 걸 아셔요. 이게 이건 끝난 거고요.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 큰 대자하고 클 태자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자를 쓴다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진다라는 의미고요. 큰 대자는 그냥 커졌다 끝. 끝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태극이라는 말을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딱 감이 오죠. 계속 끝이 팽창한다. 이게 계속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극은 뭐예요? 끝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태허는 공간이 계속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태극이란 말은 무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런 태극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쓰죠? 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모양은요, 달리 말하면 이러한 모양을 측면적으로 표현한 거와 정면으로 표현한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요거 정면으로 본 거예요. 근데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저 볼텍스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면 이 주변을 지구라는 행성이 돌면서 계속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볼텍스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쭉 태양이 이렇게 어딜 가요? 그러면 그 8개 행성이 계속 돌아요.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이제 보여준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미 밝혀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볼텍스 시스템 또는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사선 모양으로 계속 돌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에너지 체계는 나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식물이
자라는 것도 나사선 모양으로 자라고요. 그 다음에 넝쿨도 나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세포 모양, 그 다음에 모든 뭐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서 다 나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의 체계도 나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가구라든지 이런 걸 조립할 때도 나사선 쓰잖아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뜨는 것도 나사선으로 이게 돌아야만 에너지를 받아서 뜨고요. 그 다음에 배가 가는 것도 스크류가 나사선 모양으로 회전을 해야만 더 앞서 나갑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잖아요. 핸드폰의 전파도 모든 것이 다 나사선 모양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프레쉬를 비치면 빛이 일자로 그냥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밀하게 보면 빛도 이런 모양으로 나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빛, 그 코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꼬여 있죠. 예, 필라멘트가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야만 빛이 제대로 나오고 그게 직진성을 갖거든요. 예, 모든 게 다 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것은 그런 모양을 나타낸 건데, 그런 걸 과학적으로 밝히기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이 책에 나오는 그 24페이지에 말하는 성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년. 이게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어디서? 네? 추사고택에서. 추사고택. 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에서 찾아온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성년이라는 그 돌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기둥이 있으면 성년이라고 써 있어요. 성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비치면요, 여기 뭐가 생겨요? 그림자. 이게 다시 말하면 마당에 세워놓은 뭐예요? 해시계예요. 해시계. 자, 이걸 해시계를 이 기둥이 이 가운데 박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태극의 모양.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언제 보셨냐면 텔레비전 시작될 때와 끝날 때 보면 애국가 나오죠. 그때 순간적으로 해시계가 지나갑니다. 그 세종대왕이 만드신 이렇게 생긴 거. 그럴 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확 회전하는 모양이 그림자로 싹 보여요. 잠깐 1, 2초 정도. 잠깐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다 모든 게 회전한다라는 거예요. S자. 그래서 요 그림대로 회전하고 그림자가 있는 데와 그림자가 없는 데를 구분해서 음양으로 나눠서 이제 그려놓은 게 태극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저택이나 고택들 보면 대문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일화가 있는데 그 태극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역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학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이 태극기 상징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 학문에서 나온 거예요. 건공감리라고 하는 팔괘상도, 이 학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학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학문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빛의 학문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우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주 전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을 말해요. 근원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우리 거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건공감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주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라는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어마어마한 의미. 그런데 모르죠, 사람들. 근데 태극이라는 마크를 쓰는, 국기에 태극을 쓰는 데가 우리나라하고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태극의 모양을 딱 쓰는 곳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딱 한 군데. 중국도 아니고, 응? 딱 한 군데. 일본도 아니고. 네? 아시아 나라입니다. 몽고입니다. 몽고는 살짝 하나 써요. 몽고 국기를 나중에 보시면 태극이 모양이 있어요. 자,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옛날에 음양사 또는 영한도사 이런 영화 보셨죠? 그러면 거기 보면 태극 마크 붙이고 나와가지고 막 귀신 잡잖아요. 예? 귀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잘못된 파장감.
근데 음양의 조화가 깨졌을 때 노이즈가 생기면서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것이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면 귀신이 사라져요. 예. 예,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은 곳, 음양의 부조화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상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 한쪽으로 에너지가 쏠려 있다 하는 곳들이 대부분 그 음양의 부조화에 의한 노이즈, 파장이 생긴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은하계도 회전 방향이 되어 있죠. 25페이지 보시면 은하계가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이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볼트엑스 모양으로 회전하고 있고 에너지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은 어떻게 돌고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돌고 있어요? 아니면 회전하고 돌고 있어요? 회전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혈액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다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회전 안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똥조차도 그냥 찍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연동 운동이 어떻게 나와요?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이 안 되면 변비, 회전이 너무 빠르면 설사.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전값이 여러분들 몸에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이 태극이라는 26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 자, 중국 철학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사전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이전 세상의 만물의 원시 상태를 의미한다. 예. 우리가 요즘 나오죠?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빅뱅을 통해서 뭐 세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거하고 원리가 동양적 사고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무극, 끝이 없다. 태허, 하늘을 달리 이르는 말. 그래서 공간이 무한하게 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제가 단어의 뜻풀이, 형성 문자 이런 걸 왜 해놨냐면 이 글들은요, 모든 글들은 우리나라 한글은 무슨 문자라고 그래요? 소리 문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저 한문은 무슨 문자라고 그래요? 표의?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예, 왜? 그 모양을 본따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왜 이렇게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죠. 예. 자, 요게 파생이 돼서 매산자가 나왔어. 그쵸? 금문체나 금소체 같은 옛날 예체, 고체들은 또 다르게 모양이 있었다가 이렇게 나왔지만 매산자가 나왔죠? 그리고 한글로는 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산이라는 게 존재해야만 이 글자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성 문자는, 상형 문자는, 응? 상형 문자는 그게 존재해야만 나오는 문자라는 얘기예요. 예. 소리는 소리가 있으면 나와요. 근데 상형 문자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 나오는 문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글자는 자연계에서 나오는 현상이 없이는 태생할 수 없는 글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음과 양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모든 문자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만 나타난다.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름을 쓰고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내가 존재해야 그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그 이름을 쓰지 않죠. 예.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이름이라는 걸 부여했잖아요. 근데 그 물건에 부여된 것은 그것이 존재해야만 물건에 이름이 부여된 것과 같습니다. 자, 넘기셔서 자, 음과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태극이라는 것은 이렇게 봤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우주의 모양이다. 그 다음 우주가 에너지가 돌아가는 모양이다.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태극은 뭐냐 이거예요. 태극을 어떻게 음양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자, 태극에서 양이라는 게 발전이 됐어요. 음과 양으로 나눴어요. 자, 이렇게 쓰니까 또 되게 이상하죠. 태극에서 뭐로 나눴다? 음과 양으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태극에서 음과 양으로 나눈 거예요. 자, 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양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음이란 양을 수렴하여 하강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양이란 음을 분리시켜 상승하는 과정이다. 되게 웃기죠?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음이란 양을 수렴하여 하강하는 과정이다. 양을 수렴해서 하강한 게 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은 음을 분리시켜 상승한 것이 뭐다? 양이다라고 한 거예요. 양이다. 자, 무슨 얘기냐? 음이라는 거와 양이라는 것의 기능적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적 차이. 실제적으로 기능적 차이. 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뭐야? 힘들어. 왜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옆에 그림이 있어요. 옆에 자연계의 그림이 있어요. 자, 보시면 그거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땅이 있습니다. 땅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이 있어요. 자, 물이 있는데 태양이 딱 떴어요. 태양은 뭐와 뭐가 같이 수반이 되어 있다? 빛과 열이 같이 있죠. 자, 태양이 뜨는 순간 이 물은 어떻게 해요? 왜 증발해요? 열에 의해서 뭐예요? 증발을 합니다. 자, 음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자, 증발을 할 때 분해가 된 거죠. 분해돼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상승하죠. 요 과정이 무슨 과정? 양이라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구름이 끼죠. 구름이 끼면 요게 수렴이 돼서 뭐를 해요? 비가 내리죠. 빗방울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요. 비가 내려서 떨어지면 이걸 하강이라고 하죠. 요 과정이 뭐다? 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계는 음양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음양이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하잖아요. 다른 분들. 음양 오행 이러면 뭐 미신이다. 뭐 이상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 어르신들이 그렇게 미신화 하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균관이라고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500년간 유지한 나라에서 메인으로 공부했던 건데 60% 이상의 교과 과목을 운영했던 건데 이거를 가지고 뭐 장난하려고 이걸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이라는 개념을 보면 자, 태양은 양이에요. 그쵸? 땅은 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양의 빛이 땅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나서 그 표면에 이 표면에 생명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서. 그래서 지구 표면은 참 위대한 작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들어오고 땅이 지구라고 하는 땅, 물질, 물 이것들이 같이 맞닿는 부분 거기에서 생명력이 소생하고 탄생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공중에서 계속 떠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땅 속에 있으면서 땅 깊이 있으면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땅 표면. 땅 표면에서 모든 것이 생명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도 그 표면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는 아주 절정한 요게 뭐다? 생명력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요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올라간다 표시를 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요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요런 표시를 하죠. 이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하늘과 땅이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이 하늘과 땅이 만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천기와 지기,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는 의미를 그게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히라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문양을 이런 음식물에다 붙여놓으면 음식물이 오래 가요.
그 문양만 붙여놔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그래서 히라니아 문양이 그런 의미가 있고, 예로부터 뭐 서양 쪽에서는 그 마법진처럼 바닥에다가 그 그려놓고 그 위에서 명상하고 막 별걸 다 하는데,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의 원리도 이거하고 같습니다. 피라미드의 원리도.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그 접점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양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뭐만 대기 자연현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에서도 일어난다? 나무. 자, 여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나무가 있으면, 자, 처음에 씨로 출발하잖아. 그럼 씨는 음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땅속에 있는 씨가. 그러면 이게 분해가 돼야만 상승을 하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예요? 양. 그 다음에 완전히 피고 나서 열매가 맺고 수렴이 돼서 떨어지면 이게 하강. 이게 이게 양. 식물에도 음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몸에는 음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가만히 있는 물질을 내가 먹어요. 그러면 입으로 씹어서 막 하면 분리분해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로 상승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똥으로 모아요. 그 다음에 배출해요. 이게 동작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체는 음을 하려고 하고요. 하체는 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꼽 아래쪽은 다 양을 해요. 그래서 배설을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상체는 다 먹으려고 해요. 받아들이려고 하고 짚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배꼽 아래쪽은 다 배설, 딛고 일어나고 뭐 이런 쪽으로 써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다 뭐가 해요? 다리가 하는 거잖아요. 팔로 앉았다 일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다 짚고 당기고 이런 쪽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런 쪽으로 하고, 발은 디뎌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이 양적인 거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반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체가 음이니까 양을 하는, 양이니까 음을 하는. 이게 알아듣기 어려우세요? 아니죠? 예. 그래서 상체는 양이기 때문에 음을 한다니까 먹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아서 받아들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다 받아들이죠. 예? 다 받아들이고, 물건도 짚고. 근데 발로 물건 짚진 않잖아요. 예. 이거 뭔가 딛고, 차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이거는 하체 쪽으로 하고. 그래서 음과 양이 반대로 움직인다. 상대적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것은 상대적 관점이지 절대적 관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보면 음양이 남과 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형상이고 하나의 예시를 주고자 하는 방식이고요. 음과 양, 밤, 낮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음과 양은. 이해되세요? 자, 남자지만 여자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여자지만 남자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라고, 우리가 낮에도 비가 내리는 음의 현상이 있고요. 밤에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양의 현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밤에 음이라고 하면 바람도 불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낮이 양이라고 하면 비도 내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는 모습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똑같습니다. 양한 부위에 꼭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면 손가락이 이렇게 솟아나온 것은 양이죠. 근데 이 사이는 뭐예요? 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양만 있으면 집지 못해요. 음만 있어도 집지 못해요. 음과 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짚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조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게 조화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은 음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양은 손등이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동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기능은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음만 있어도 안 되고 양만 있어도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양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생긴 이유가. 자, 요 태극이라는 것을 보면, 자, 가만히 있는 것을 수라고 하고, 완전히 펼쳐진 걸 화라고 했어요. 그럼 요 상승하는 것을 목이라고 하고요. 하강하는 것을 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근데 이 현상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라는 걸 보면 재미난 과학적 원리가 있는데요. 자, 태양이 있다면 행성이 우리가 크게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5개입니다. 5개 행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태양하고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예,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 목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 해가지고 예전에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이 모든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예, 어디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뭐 화성 사람이 짓거나 뭐 수성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지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수성이라는 것은 가장 차갑다는 의미로 수, 그 다음 서늘하다는 의미로 금, 그 다음에 지구라는 것은 땅이라니까 토, 그 다음에 화성은 불이다 해서 화, 목성은 목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따뜻하다 해서 온화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글자가 왜 생겼다고 했어요, 아까? 네? 왜 생겼다고 했어요? 목화토금수라는 글자는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있어야만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성들이 나타났을 때, 지구 입장에서 수성이 나타나면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고, 금성이 나타나면 가을이 오고, 화성이 나타나면 여름이 오고, 목성이 나타나면 봄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수성이 나타나는 순간, 수성이 천체에서 발견되는 순간 겨울인 거야. 그게 머무는 동안. 그 다음에 금성이 보이는 동안은 뭐라고 그래요? 가을이었고, 화성이 보이는 동안 여름이었고, 목성이 보이는 동안 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화토금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외국은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 주피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머큐리, 비너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건 신화의 인물이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썼어요? 기능적인 이름을 부여해 준 거예요. 예,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름을 붙여준 거고, 외국은 예, 허구적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진리의 어떠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학문적 개념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옳은 거예요? 응? 이 형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자 보시면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여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분리하여 상승하는 과정을 목이라고 했어요. 그럼 분리되어 상승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때에 봄이잖아요. 봄에 씨앗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올라오고, 식물이 성장하는 때잖아요. 아, 요 목성이 뜨니까 분리 상승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화성이 딱 뜨니까 꽃이 막 피고 만발을 하고요. 막 펼쳐져. 그 다음에 금성이 뜨니까 열매가 맺어서 맺혀. 서리도 맺혀. 그 다음에 겨울이 되는 수성이 뜨니까 차가워지고 냉각되고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래서 그것을 같이 부여해서 이렇게 그림화 시킨 거예요. 학문적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적인 뭐 어떤 뭐 허구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첨성대에서 이렇게 사각형 첨성대에서 딱 보니까 거기에 떴네. 그런데 춥네.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물이 차가우니까 수라고 표현하자. 그 다음에 금성이 뜨니까 서늘하네. 그러니까 바위가 서늘하잖아요. 만져보면 서늘하니까 바위라고 뜻하는 금이라고 하자.
예. 그 다음에 여름 그게 화성이 뜨면 온 천지가 막 뜨겁고 막 꽃이 피고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니까 뭐예요? 그걸 불이라고 하자. 우리 불 때는 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인. 이게 뭔가 이게 뭐 대단하게 무슨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5천 년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미신이니 뭐니 예? 이상한 거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답답한 얘기죠.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거죠. 오히려 더 간단한 얘기고 더 순수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라고 했다? 이상하게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학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튀어나왔는데 옛날 의학들이 근데 이걸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학들인데 이거를 뭐라고 해요?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이걸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화, 토, 금, 수 이 5개의 에너지를 음양의 관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관점으로 글자를 표현한 게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는 양의 글자, 밑에 있는 글자는 음의 글자. 이렇게 해서 목의 에너지 중에 양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글자는요. 그냥 음양 오행을 오행으로 분리시킨 거를 음양으로 나눈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값을 글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봄에 양하니까 나무들이 올라온다. 그 다음에 봄에 음하니까 뿌리가 내린다. 뿌리가 잘 내려간다. 이걸 그대로 현상을 보고 그대로 글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양한 거니까 태양이 뜬다. 여름에 양하니까 저기 음하니까 달이 뜬다. 달이 휘황찬란하다. 네? 그 다음에 가을에 서늘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는 글자들을 우리는 왜곡해 오고 있어요. 왜곡.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무슨 뜻으로 부여됐는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놨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은요, 천간 글자라고 해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는 에너지의 근본적 에너지를 표현한 거예요. 근본적 에너지.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 중에 몇 가지? 10가지를 의미합니다. 우주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의 10가지 에너지. 그러면 지지 글자라고 해서 나중에 12글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띠에 대한. 그러니까 12달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게 지지 글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간 글자는 다른 게 아니고 음양의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음양은 어떻게 구분해요? 지구상에서? 보일 때와 안 보일 때. 자, 낮에 저기 뭐가 보여요? 별이? 안 보이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보인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밤엔 보이죠? 내가 어두우니까 밝은 쪽이 보이죠? 자, 여기가 지금은 낮이니까 창문이 있다 쳐요. 그러면 낮에는 바깥이 더 밝기 때문에 바깥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쪽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밤이 되면 여기 전등을 켜놓고 바깥이 어두우면 바깥쪽에서 여기를 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음양이에요. 빛의 관점으로. 그래서 빛의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음양의 관점은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어느 쪽으로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음양이 바뀐다. 보는 관점이냐 또는 보이는 관점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대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도 마찬가지 상대적 관점. 빛도 상대적 관점. 그림자도 상대적 관점. 모든 게 상대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관점을 만약에 부여하시잖아요. 그럼 이 학문이 완성이 안 돼요. 네. 절대적 관점은 없어요. 상대적 관점이. 자, 태양이 뭔가를 전체를 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보면 지구가 그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걸려요? 24시간이요? 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할 때 24시간이나 걸려요. 그러면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10년이 걸려요. 뭔가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그게 10년 주기로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년 주기가 또 60년 주기, 몇 년 주기로 계속 우주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톱니바퀴처럼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 거 아니에요. 네. 뭔가를 중심으로 돌죠. 가만히 도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중심으로. 다른 별들은 다 돌아요. 지구 입장에서 계속 움직여요. 지구에서 바라볼 때. 근데 안 움직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북극성이에요. 그럼 북극성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은하계 전체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를 자미원, 자미성.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옥황상제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 운세가 보인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지구상에 끼쳐질 영향이 보인다. 그래서 자미원에 뭐 예를 들어서 빛이 사라지거나 빛이 지나가거나 또는 뭔가가 해성이 지나가거나 뭔가 빛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겠구나. 병고가 있겠구나. 이런 걸 예측했단 말이에요.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의 그 그림을 보고 에너지의 사이클을 보고 이 지구상에 나타날 현상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빛이 이쪽으로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예. 자, 지금 우리가 태양빛은 지금 현재의 태양빛이 아니에요. 한참 전 거지.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몇 분 전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나 또 다른 천체의 그 빛들은 지금의 빛이 아니죠. 예, 그 개념으로 보시면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어느 때에 영향을 주겠구나. 이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신의 개념, 신이라는 개념은 신의 개념은 뭐냐면, 자, 이게 한일자에 이게 번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날에 급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 먼저 본 거예요. 뒤에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있죠. 먼저 본 거예요, 먼저. 뭐를? 일어날 걸 먼저 보는 게 신이요. 다른 게 신이 아니고. 우리가 신기가 있다. 예?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기. 신의 기운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신기가 있어. 이런 거는 신의 기운이 있다. 그 무슨 얘기야? 먼저 보는 힘이 있다. 이게 신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신기가 있다. 뿅! 뭐 맞추고 이게 신기가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본질적인 얘기는 뭐예요? 먼저 보는 힘이 있다. 먼저 예측하는 힘이 있다. 먼저 내다보는 힘이 있다. 그게 신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에너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4페이지를 보시면 천간과 지지 글자가 그렇게 표현이 옛날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상형 문자, 금문자라고 그러죠? 금문자. 그걸 딱 보시면 금문체를 보시면 그런 모양으로 먼저 썼었다가 변천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위에 보시면 그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지구상의 에너지와 우주의 에너지가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그 공기 안에 있는, 우리 대기권 안에 있는 에너지와 대기권 바깥의 우주의 에너지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글자와 음의 글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죠.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내가 어느 관점에 있느냐,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태계의학의 천명신도를 내가 그려놨는데, 이거를 이해하면 이 학문은 마스터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모든 성정, 욕망, 그 다음에 희노애락, 인의의 지신, 모든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대한 것을 이분이 그려놓은 거예요. 도표로.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때 당대의 뭐 최고의 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넘겨보시면 오행론에 보시면 모카토금수라고 제가 이제 써놓고 그거에 대한 뭐 단어의 뜻풀이, 단어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놨고 그 옆에 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보이세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옛날에 골든벨 마지막 문제였기도 했는데 이게 일화가 있습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고궁 바닥 쓸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뭐가 문양이 있길래.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쓰러뜨려 가지고요. 그냥 우리 그러니까 이게 밟고 다니는 그걸로 썼던 거야. 근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누구네 거냐. 근데 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갑론을 박을 해요. 계속.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거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중국의 천문도는요. 음양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별하고 어두운 별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요거는 밝은 별하고 어두운 별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되어 있고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중국에는 없어요. 근데 왜 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했냐면 우리 거랑 유사하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나사에서 연구를 했더니 중국에서는 측정이 불가한 별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별 때문에 이게 한국 겁니다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물로 지적이 됐잖아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줄긴 거 있죠. 그게 황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태양의 자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삥 둘러서 뭐라고 써 있냐면 나중에 이제 보세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검색해보면 나오시는데 삥 둘러서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설에 써 있고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체의 에너지 모양을 그대로 문자화해서 표현해 놓은 하나의 규칙이죠,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주의 에너지와 이 지구의 에너지를 같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반물질의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의 에너지는 보이는 에너지잖아요. 그걸 물질의 에너지. 그래서 반물질과 물질의 에너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해 놓은 고도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학문은 보이는 것만 표현하거나 또는 안 보이는 것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학문은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동시에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체를 관장해서 육체를 보는 힘도 있지만 심리를 바라보는 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떨 거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까지도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물질과 반물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모카토금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또 모카토금수를 아까 말한 대로 나누어서 이 글자적인 표현을 이제 세세하게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음양으로 나눴죠? 태극을 음양으로 나눴죠? 그러면 음양으로 나누기 전에 음양에서 나눠진 게 뭐예요? 음양에서 나눠진 게 5개씩. 모카토금수. 자, 음의 오행하고 양의 오행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행이 구성되어 있는 모카토금수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또 글자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걸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